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윈의 혁명과 유전자 과학이란 대한 주제로 함께 우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영남고 교사 조민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호랑이는 죽어서 땡땡땡을 남기고 사람도 죽어서 땡땡땡을 남긴다. 혹시 호랑이는 죽어서 뭐죠? 가죽? 사람은 죽어서 이름?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유전자를 남기고 사람도 죽어서 유전자를 남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은 뭐 가죽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사람은 또 이름을 남길 수도 있긴 있죠. 그러나 두 개의 공통점은 유전자를 남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조 플랫폼 한 6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이용하죠. DNA 백신 마찬가지로 DNA라는 유전자를 이용하고 RNA 마찬가지로 유전자 활용하죠. 그 다음에 제조학 백신 한 번쯤은 여러분들 이런 백신을 맞아 봤을 겁니다. 바로 유전자를 활용한 바이러스 백신을 지금 여러분들 한 4가지 정도를 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도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유전자가 쓰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2만 5천 개의 인간 유전자. 우리가 대략 한 4만 개 정도로 옛날에는 추정했는데 2만 5천 개의 인간 유전자.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도 있네요. 그리고 자살 관련 유전자. 또 심지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앞으로 향후 한 10년 후에는 바로 이런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가도 미래 직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느 특정 부위의 유전자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한 형질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맞춤형 아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날이 곧 오지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유전자 관련 뉴스 가끔 나오는데 보시면 20년 전 은행 강도를 손수건에 묻어있던 DNA를 확보해서 그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손수건 같은 데서 DNA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점점 발달해 왔고, 심지어 이 범인의 DNA와 같은 이런 유전자를 통해서 어떤 특정 사람의 성씨까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성은 조씨입니다만은 조씨냐, 범인이 현씨냐, 무슨 민씨냐, 이런 성씨까지도 하나의 유전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명과학의 혁명적인 사실들은 다윈에서부터 지금까지 유전자 과학이 발달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 생명과학의 혁명과 같은 내용을 처음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윈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1895년 이 찰스 다윈은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처음 펴내면서요. 이때 아마 이 책을 본인이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을 수합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진화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펴낸 책인데 8,000부 정도를 처음 찍어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금방 다 팔리고 없을 만큼 그만큼 인기리에 팔린 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종의 기원에서 다윈이 던진 화두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찰스 다윈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요. 의사의 아들로서 어느 정도 아버지도 의사가 되기를 바랬지만은 찰스 다윈은 생물학자, 특히 동물을 연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비글호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로
종은 변할 수 있고 그 진화의 흔적들을 다양한 생물들에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윈이 또 주로 연구한 것들 보면 이 비둘기 같은 거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비둘기 보면요 다양한 품종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비둘기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어떤 사람의 도구나 또는 뭐 애완으로 뭐 다양하게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둘기 잘 키우는 사람들이 잘 없는데 아마 유럽에는 그런 비둘기를 우리 애완견처럼 아주 많이 키우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둘기가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는 어떤 과정들을 연구를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1859년 종의 기원, 이 다윈이 던진 가장 독창적인 혁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생명의 나무 개념, 그리고 이 종이 변한다는 생각,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가지가 있는 진화의 흔적을 생명의 나무 개념으로 처음 도입한 것이 찰스 다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자연 선택에 대한 개념들, 종이 변한다 하는 얘기죠. 생명의 나무 개념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찰스 다윈이 직접 노트에 표기해 가면서 생명의 어떤 공통 형질에서 출발된 생명이 분화되어 나가는 어떤 나무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간에 그 절멸한 그런 생명체를 표시한 거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끄트머리에 가시 제일 끄트머리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현존하는 생명체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최근에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소정하고 있는 생명나무 개념들이 꽉 적힌,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 내용들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노트인데, 수첩과 같은 노트인데, 그게 얼마 전에 도난당했다가 최근에 다시 찾았다는 뭐 그런 뉴스 보도도 접할 수 있었겠습니다. 이런 생명의 나무 개념을 적은 다윈의 노트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생명의 그 나무 개념을 아주 이제 다이버시티하게 아주 다양한 생명체들을 이렇게 트리와 같은 나무의 형태로 그린 것이 지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요 되게 많은 그 유전자의 데이터, 또 생명체의 그 형태적인 거,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엮어서 이렇게 트리 형태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아주 복잡한 나무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이렇게 영역별로 정리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윈 자연성 택설에 대한 한계, 이런 겁니다. 뭐냐면 바로 유전자의 역할이 이때는 사실 알려지기 전이라서 이 변이의 원인을 사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변이의 원인이라고 하면 축적된 유전자의 돌연변이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사실은 이 변이라는 것, 변이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 변이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머리카락의 모양이나 또 피부 색깔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마다 다 그런 변이들이 있고, 동물들 사이에도 같은 종끼리는 그런 차이가 있게 마련이죠. 바로 이것이 축적된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사실은 그 유전자의 개념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또 유전되는 원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죠. 그 유전되는 원리가 사실은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 6, 7년 있다가 이 오스트리아 수도사의 멘델에 의해서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로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멘델은 수도사인데요. 이 멘델이 그 연구한 주로 연구한 것들이 바로 그 완두콩을 이용해서 서로 뭐 교잡도 해보고 또 잡종의 완두콩도 만들어보고 해서
멘델의 유전 실험. 요거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가면 멘델의 유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는 한번 접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멘델의 유전 실험은 결국 수학의 확률과 유전인자의 개념을 도입한 어떤 최초의 어떤 그런 그 실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윈은 사실 이 멘델의 이 실험들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찰스 다윈이 이제 뭐 찰스 다윈과 멘델 사이는 어떤 관계냐면, 아마 찰스 다윈이 그 당시 아주 명성이 있는 그 교수였다면, 이 멘델은 조금 어떤 대학원생 정도 되는 뭐 그런 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멘델이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명성이 있었던 다윈에게도 논문을 줬죠. 아까 방금 봤던 여러분들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 줬는데, 다윈이 죽은 이후에 뒷얘기입니다만, 이 책장에 이 멘델의 논문이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깨끗하게 꽂혀 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멘델의 연구가 종의 기원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이런 찰스 다윈의 생각들은 이 자연 선택은 무작위적인 변이를 통해 누적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이 거의 뭐 한 120년이 흘러난 이후에 리차드 도킨스의 눈먼 시경공에도 확실하게 여러 가지 사례로 드러난 그런 내용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과 같이 보이는 코스타리카 여치와 같은 이런 생명체들, 그 자연 환경에 적합한 변이들이 누적되고 이렇게 생존한 아주 독특한 여치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의 그 나뭇잎 개구리와 같은, 보십시오. 완전히 뭐 나뭇잎처럼, 물 속에 있는 나뭇잎처럼 구분이 힘들 정도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죠. 환경에 적응한 개구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혹시 벌레 보입니까? 벌레 보입니까? 찾았습니까? 여기 한국의 대벌레입니다. 다리도 있고 여기 꼭 가지 모양으로 생겼죠. 지금 우리 뭐 아직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9월 초니까 아직까지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 대벌레 있죠. 정말 그 나뭇가지하고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면 그냥 나뭇가지 하나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위장력이 좋죠. 얘네들 다리만 탁 건드려도 다리 탁 빼고 그냥 또 번식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생존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생명체들입니다. 이처럼 생명체들은요, 변이가 있고 적응도의 차이가 있고 또 뭐 환경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유전되고 하면 결국에는 자연 선택되어서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되면 어떠한 것도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비슷한 생명체들이 환경에 적응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례들 우리 주변에 더 많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1953년 드디어 이제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그 유전자의 실체인 DNA의 구조가 참 밝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간단한 두 쪽 논문으로 DNA의 실체를 처음 밝히게 된 것이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왼쪽에 계시는 분이 바로 왓슨이고, 오른쪽에 서 있는 분이 크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나선 구조가 처음 밝혀지기 이전에 사실 1952년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이 과학자, 여자 물리학자입니다. 이 여자 물리학자에 의해서 사실은 이 DNA에 의한 X선 회절 사진이 이 DNA 구조 규명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이 없었으면 바로 앞에서 봤던 이러한 이 DNA 이중나선 구조에 대한 규명은 없었으리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아주
이 DNA의 구조가 어떻다, 저떻다 이게 되게 중요했을 걸랑요. 예. 그래서 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X선 회절 사진 한 방으로 이 DNA 이중 나선 구조의 모양이 구조가 결정된 것이라고 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30대 초반에 이 프랭클린이 처음 발견을 했는데 이분이 뭐 얼마 나이 안 돼서 37살인가요? 예,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왼쪽에부터 왓슨, 크릭, 왓슨, 그 다음에 프랭클린, 그 다음에 윌킨스, 마지막에 폴링, 이런 분들이 사실은 DNA 이중 나선 구조에 대한 DNA에 대한 실체를 아주 명확하게 밝힌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요 세 분만 이렇게 노벨상을 1962년 타게 되었습니다. 예. 이 중간에 있는 로잘린드 프랭클린 이분은 사실은 노벨상 수상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에 요 세 분만 이렇게 타게 되었고, 마지막에 이 폴링이라는 이분도 사실 그 DNA 구조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뭐 설들을 많이 주장하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다른 걸로 노벨 화학상을 또 받으신 분이 이 폴링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숨겨진 뒷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요 윌킨스라는 안경 낀 분이죠. 요 분이 사실은 이 프랭클린하고 같은 연구소에 있었는데 이 프랭클린이 이 DNA 이중 나선 회절 X선 아까 전에 봤던 그 X선 회절 사진을 사실은 이 노출을 크게 안 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 윌킨스가 사실은 그 사진을 왓슨과 크릭에게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왓슨과 크릭이 그것을 큰 힌트로 삼아서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규명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윌킨스가 이 사실 프랭클린의 어떤 같은 연구실에 있었다 그러는데요. 같은 연구실에 있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도움을 뭐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프랭클린의 어떤 동의도 받지 않고 줬다는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예, 명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프랭클린만 살아 있었으면 요 세 분이 탈 수 있었을 텐데 프랭클린은 그렇게 해서 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6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이 유전자 재조합은 이 생명을 아주 생명체 연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바로 아프리카 두꺼비에서 유전자를 분리해서 대장균의 작은 원형 DNA 분자인 플라스미드를 삽입하게 되고 두꺼비의 DNA가 대장균에서 이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연구를 계기로 바로 대장균을 이용해서 사람의 인슐린을 처음 만들게 된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유전자의 입장에서 자연 선택설을 설명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포괄 적응도라는 이론을 혈연 선택론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내용이 좀 어렵죠. 1964년 윌리엄 해밀턴, 이제 유전자에 대한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연 선택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가 있고요, 누나가 있고요, 엄마 아버지가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나에게 누나나 마찬가지로 50%씩 나에게 뭐를 줍니까? 예, 염색체, 유전자, DNA를 주죠. 그래서 나는 엄마 아버지하고 되게 어떤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죠. 아버지하고도 50%를 공유하고 있고 엄마하고도 50%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하고 누나하고는요 50%의 DNA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방금 해밀턴이 얘기한 포괄적응도, 혈연 선택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의 아들과 나의 아버지와 관계는 뭡니까? 손자와 할아버지의 관계죠.
25%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죠. 25%의 그 유전자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러면 결국 그 누나의 딸이니까 나한테는 조카가 되겠죠. 그러면 내 아들하고는 12.5%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유전자를 철저하게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던히 노력하죠. 왜? 엄마는 아침부터 아주 맛난 밥을 우리 아들에게 제공하고 또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또 좋은 아내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또 건강한 또 자식들을 낳기를 바랄 겁니다. 이렇게 나의 유전자가 대대로 계속해서 물려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끈끈한 유전자의 공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벌들의 세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왕벌, 있죠. 수펄. 이 사이에서 수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염색체의 반만 있으면 됩니다. 여왕벌에. 그러니까 이 수펄은 거의 여왕벌의 50%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벌은 어떻습니까? 일벌은 여왕벌의 50% 유전자를 받고 수펄은 100%, 왜 수펄에서 그 정자를 바로 주니까 두 개가 수정해서 그래서 50% 여왕벌에서 받고 100% 수펄에서 받는 것이 일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씨가 되어 있고 일벌 B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일벌들 관계는요. 우리와 부모 사이에 50% 공유하고 있는 것보다 이 일벌들은 75%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일벌들은요. 엄청나게 서로 협력을 잘합니다. 나의 형제인 일벌들, 옆에 있는 일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적이 쳐들어오면 서로 막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게 그러면서 막 서로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막 침 쏘고 그렇죠. 이만큼 이 벌들의 세계에서는 결국에는 75%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유전자를 잘 다음 세대에 넘겨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협력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고 보살핌도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일벌들 속에서 새로운 여왕벌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로 이런 유전자의 생존기계다. 바로 이 유전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결국에는 우리를 먹여 살리는 어떤 하나의 아주 중요한 팩트다, 요인이다. 이렇게 아주 이 표현 되게 어떻게 보니까 내가 너무 인간으로서 별 가치 없는 존재인가, 유전자가 중요한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해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1967년 리차드 도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긴 진화의 역사를 볼 때 개체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유전자다. 그렇죠. 바로 불멸의 코일, 우리가 봤던 바로 그 DNA다라고 리차드 도킨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곤충에 기생하는 연가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연가시요, 사실은 이 딱정벌레입니다. 이 딱정벌레 몸속에 있다가요, 사실 이 딱정벌레는 그냥 이 연가시가 나올 때쯤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물가로 가요. 얘 사실은 물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가 나올 때쯤 그냥 가요. 그래서 이 딱정벌레는 그냥 거기 물가에서 그냥 힘없이 죽어가는데 연가시는 그 물가에서 바로 싹 나와가지고는 거기서 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연가시 자신의 어떤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비슷한 것이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습니다. 메디나충. 우리나라는 이 메디나충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 아프리카에 가면 이 실제로 사람의 그 다리 근육 속에 살다가 이렇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 살을 삐집고 나오는 이런 메디나충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방금 봤던 요 연가시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요 원주민의 발 속에 있다가 얘가 나올 때쯤 되면 원주민 발이 되게 붓고 열이 좀 나고 이렇게 간지럽고 이래요. 그러면 이 원주민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웅덩이나 물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열도 내리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요때 요 메디나충이 딱 나와가지고는 자신들의 짝짓기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메디나충의 생존 전략이고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전자의 관점에서 또 다른 해석이 바로 이 방금 우리가 봤던 이런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제 자연 선택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 다인의 자연 선택은 이제 대상이 상관없다. 뭐 대상이 중립성이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자동차, 휴대폰도 다 진화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리차드 도킨스는 바로 이런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러한 것을 밈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언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윈의 혁명과 유전자 과학이란 주제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생명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 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유전자 과학들이 아주 절묘하게 잘 조합이 돼서 좀 더 재미있고 우리 인간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과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